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8월 2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책을 2권 썼습니다. 책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는데요. 첫 번째 책은 2020년에 이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그대로 따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제목의 책을 발행을 했고요. 두 번째 책은 2021년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같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근데 이제 밑에 실전 투자편이라고 붙어 있죠. 종목 분석을 대체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쓴 책이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 책을 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5일 일요일 날 제가 한국으로 날아가서 오프라인 미팅을 가질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책을요, 제가 직접 친필 사인을 담아서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두 번째 책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오프라인 미팅 참가하시면 책을 별책 부록으로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일요일 날 이 오프라인 미팅 참가 링크는요, 이번 주말부터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주말에 참가 신청을 하시면요, 티켓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2021년에 첫 번째 오프라인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강연잔이 굉장히 좀 소규모였죠. 그래서 100분도 모시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티켓을 판매하는데 한 2시간 만에 매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규모가 있는 장소에서 총 250분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참가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5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의 어닝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잭슨 홀의 fear, 공포죠. 잭슨 홀 미팅의 공포감이 엔비디아의 어닝을 삼켜버렸다,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금요일 날 잭슨 홀 미팅에 연준 의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 등장한 연준 의장은요, 굉장히 호키시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립 서비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두 번째로요, 이번에 잭슨 홀 미팅의 주제 자체가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가 지금 디글로벌, 따라서 지금 탈글로벌화가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잭슨 홀 미팅에 대한 공포감으로 엔비디아의 어닝을 무시해버렸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수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다우존스가 1% 넘게 빠졌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1.35%, 나스닥은 무려 1.87% 단숨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은요, 인바이테가 14.3% 빠졌고요. 아이온큐가 마이너스 9.19, 팔란티어 마이너스 7.58, 파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7.54, AMD 마이너스 6.97, 사운드 하운드 AI가 6.97% 빠졌고요. 울프스피드가 마이너스 6.92,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6.85, 업스타트 마이너스 6.75, TQQQ 6.59% 빠지면서 시장의 하락 추세를 주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엊그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넷플릭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4.82%나 빠졌고요. 테슬라가 2.88% 떨어지면서 두 번째로 추세가 좋지 않았고요. 아마존도 2.72%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마이너스 2.62, 메타가 마이너스 2.5,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15, 구글이 마이너스 2.09. 따라서 어제 하락장은요, 메가테크 기업들이 주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 정말 엄청난 역사적인 어닝을 발표한 엔비디아조차도 0.1%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았던 이유는요, 잭슨 홀 미팅에 대한 공포감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국채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3개월짜리 국채 금리는요, 무려 5.5%까지 올라갔고요. 12개월짜리는 5.44%, 2년 국채 금리는 5.03%, 그리고 10년짜리 국채 금리도 4.24%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국채 금리가 플러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안전 자산인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리스크 자산인 주식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S&P 500이 커다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불길한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논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미국 증시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 증시가 지금 커렉션, 조정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그널은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한번 읽어볼 만한 기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브로더 스톡 마켓, 미국 전반적인 증시가요, 굉장히 커다란 충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충돌되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하이 에퀴티 밸류에이션.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올해 들어서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두 번째 문제는요. 하이 레이즈 온 리스크 프리 캐시 에셋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안전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안전 자산이 제공하는 금리가 이자율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다.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지금 로스 MKM이 정의를 내려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트레저리 빌 일드가 나옵니다. 국채 금리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국채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얘기하는데요. 이 수익률이 지금 5.5%를 넘어서고 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년짜리를 비롯해서 3개월, 6개월, 1년 투자, 지금 현재 단기 국채 금리가 모두 다 5% 이상으로 상승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네거티브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에퀴티는 주식을 얘기합니다. 주식은요, 안전자산이 아니라 리스크를 안고 하는 리스크 자산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는 안전자산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있어야겠죠. 그 얘기는 추가적인 수익이 있어야만 안전자산에 비해서 리스크를 안고 하는 투자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안전자산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과 위험자산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요. 오히려 안전자산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일들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100 나누기 멀티플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멀티플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ER을 얘기하죠. PER은요. 지금 S&P 500이 24.9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25배잖아요. 따라서 100 나누기 25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S&P 500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일드, 수익률은요. 불과 4%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안전자산에 투자하면 5.5%까지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리스크 프리미엄이 네거티브다,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있다. 엄청나게 좋지 않은 상황이 주식시장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굉장히 좀 불길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네거티브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나타나는 것은요. 2000년대 초반 있었던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때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질 때 처음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이클 다다라는 칩 이코노미스트가 등장하는데요.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좀 예외적인 상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비즈니스 사이클에 쇼크가 없어야 된다. 그 얘기는 리세션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업들의 어닝이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데 연준에서 완벽하게 R스타를 만들어내야 된다. R스타는 레이스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금리 정책을 완벽하게 시행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연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2%까지 낮추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실업률은 많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리세션은 나오지 않는 거죠. 따라서 너무나 완벽한 경제 상황을 연준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렇게 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가치가 아직까지 남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키 사이클 인디케이터를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단기 국채가 지금 장기 국채에 비해서 오히려 금리가 더 높잖아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장단기 국채 역전 현상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Real Monetary Aggregate. 이게 뭐냐면 지금 머니 서플라이가 너무나 약하다. 시장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 시장에 돈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아까 얘기한 R스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트레저리 빌 일드, 금리 국채는 지금 S&P 500에 비해서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국채 금리가 S&P 500의 일드보다 더 높을 때는요. 굉장히 커다란 조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초반, 1998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 이렇게 커다란 하락장이 일어났을 때 보통 일어나는 현상이 이 국채 금리가 이 S&P 500의 일드보다 더 높은 현상이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미국 주식의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커다란 미국 주식의 조정은요. 언제 나타나냐면 콤비네이션이 나타났을 때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나타났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ERP, Equity Risk Premium이죠. 이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일드보다 오히려 국채 금리가 더 높을 때 이러한 현상이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리세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요. 주식이 말도 못하게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1973년에서 1975년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1981년에서 1982년, 마지막으로 2001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리세션의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버티드 일드 커브가 나타나고 있죠.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3개월 동안 국가에다가 돈을 꿔주면 국채를 산다는 것은 미국 정부에 돈을 꿔주는 거거든요. 3개월 돈을 꿔주면 5.5%를 받습니다. 이자로. 근데 2년을 꿔주면 5.02% 그리고 10년을 꿔주면요. 4.25%밖에 이자를 주지 않거든요. 따라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돈을 장기적으로 꿔주면 이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이 리세션이 찾아올 신호로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나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머니 서플라이가 굉장히 좋지가 않다. 시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다. 따라서 리세션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읽어본 굉장히 좀 부정적인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증시의 폭락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닝의 감소를 겪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논리였죠. 두 번째 논리가 더 중요한데 멀티플 역시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멀티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일드가 4%밖에 되지 않죠. 미국 증시가. 왜냐하면 100 나누기 25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권에 투자하면 5% 넘는 금리가 있잖아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멀티플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만약에 S&P 500의 멀티플이 20배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100 나누기 20은 5%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25배까지 올라가 있는 미국 증시의 멀티플은 적어도 20배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기업의 어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에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겠죠. 뭐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등장한다면요. 이 혁신은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기업의 어닝을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순환하는 경제에 상관없이 구조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엔비디아죠. 이번 어닝에서 작년 대비 100% 이상 매출 성장을 보였잖아요. 따라서 엄청난 구조적인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기사를 통해서 과연 월가의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어닝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해줬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랐다. 어제 이제 대부분의 테크 주식이 떨어졌는데 혼자 아주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미컨덕터 자이언트 기업인 엔비디아가 세컨 쿼터 2분기 결과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월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어닝 실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즈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의 결과는요, 히스토리컬 모먼트다. 따라서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엔비디아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라요, 브로더 테크 섹터니까 테크 섹터의 기억에 남을 만한 역사적인 순간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주 심플하게 엔비디아의 가이던스 그리고 코멘트를 보면요, 드랍 더 마이크 레벨이다. 드랍 더 마이크 레벨이 뭐냐면요, 연설을 막 해요. 이게 마이크를 들고 연설을 하다가 연설 끝날 때 마이크를 딱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신 있다, 내 연설이 완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요, 끝내줬다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인베스터들은요,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해졌다. 뭐가 확실해졌냐면요, AI 디맨드는 정말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좀 우리가 갸우뚱했었죠. 정말 인공지능 하는데 이게 마케팅이 아닐까, 뭐 진짜로 AI 시대가 도래하나, 수요가 엄청나게 느나, 기업들이 돈을 버는가, 굉장히 좀 확신이 없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정말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AI 트렌드는 실존하는 거고요, 앞으로 정말 인공지능의 시대가 찾아온다, 요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AI의 트렌드는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995년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첫 번째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그 이후에 가장 커다란 혁명이 이번 AI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할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3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테크놀로지 AI가 우리한테 찾아온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3년에서 5년 정도, 적어도 이 정도는 보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왜냐면 어느 정도 성장할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마진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지금 엔비디아의 마진이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영업이익 마진이 50%를 넘어가는 엄청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마진이 상승하는지, 그리고 현금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투자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전문가는 로젠블라 시큐리티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한스 모세만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죠. 그런데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렸는데요, 무려 1100을 부여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죠? 여기 보시면 471입니다. 자, 계산을 좀 해볼까요? 471이니까요 1100 나누기 471 이렇게 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133%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목표 주가가 설정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가이드를 제시했잖아요. 가이던스가 에픽이었다. 에픽이라는 것은 이제 역사적인 이벤트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젠순항이 등장합니다. 엔비디아의 CEO죠. 엔비디아의 CEO인 젠순항이 케이스를 만들고 있다.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있냐면요, 데이터 센터 쪽의 잠재력이 이제 1 트릴리언 달러, 따라서 1조 달러에 이르는 시장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저장한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컴퓨팅이 아니라 이제는 엑셀리레이티드 컴퓨팅, 가속화 컴퓨터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데이터 센터는 이제 제너러티브 AI 모델, 따라서 생성형 AI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엣지 AI, 오토모티브, 자동차 쪽에도 굉장히 잠재력이 풍부하죠. 엔터프라이즈, 이건 기업이고요.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다양한 비즈니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다 그레이비에 불과하다. 그레이비는 뭐냐면요, 우리가 스테이크 먹을 때 이제 소스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스테이크는 지금 데이터 센터 중에 AI고요. AI가 스테이크,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레이비에 불과하다, 소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키뱅크 캐피탈 마켓의 애널리스트 존 빈이 등장합니다. 이 전문가 같은 경우도 이번 어닝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서플라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엔비디아가 어닝 발표하기 전에 어떠한 이슈가 제기가 됐냐면요,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따라서 공급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공급 문제도 앞으로 나아가면 내년까지 계속해서 매 분기 향상할 것이다. 공급이 이렇게 향상하면요, 수요는 넘쳐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620에서 67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기관은 웨스트파크 캐피탈이고요. 애널리스트 이름은 케빈 가리간입니다. 이 전문가 역시도 엔비디아를 원래 이제 홀드를 주고 있었는데 바이로 상향 조정했다. 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 역시도 690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이던스, 이번에 이제 어닝도 좋았지만 가이던스가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을 크러쉬해버렸다. 완전히 깨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BMO 캐피탈 마켓의 애널리스트 엠브리시 스리바스타바가 나옵니다. 이 전문가는 아웃퍼폼 레이,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매수 의견을 그대로 지켰고요. 하지만 목표 주가는 550에서 6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 익스펙테이션, 이번에 어닝 결과를 앞두고 많은 기대감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굉장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의 전문가들이 모두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요. 어느덧 올해 들어만 주가가 220% 올라가면서 471을 찍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요.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함께 읽어본 엔비디아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번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 그리고 가이던스는요. 비단 엔비디아라는 종목 한 종목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테크 종목 전반적으로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요. 이번에 엔비디아의 어닝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인공지능은 허상이 아니다. 정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이 기업들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엄청난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어닝이 굉장히 많이 향상될 것이다.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것을 실감했잖아요. 따라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말고도 이 인공지능의 수혜주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모간 스탠리에서요. 앞으로 다가오는 2023년 말까지 굉장히 많은 AI 관련된 캐탈리스트가 남아있다. 따라서 이런 종목에 집중을 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업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죠. 인베스트먼트 펌 모간 스탠리라는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2023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요. 총 13개나 되는 굉장히 중요한 AI 관련된 캐탈리스트를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카탈리스트는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요. AI가 어떠한 기회를 갖고 있고 어떠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사이즈를 측정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이러한 캐탈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기회는 구글에서 나옵니다. 바로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8월 29일 날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라는 행사가 개최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구글은 아마도 새로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AI 기능을 소개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글은 이제 AI의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두 가지의 잠재적인 캐탈리스트가 더 있다. 첫 번째는요. 제미니 모델입니다. 제미니는요.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바드 말고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따라서 얼마나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을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검색 엔진이 Search Generative Experience를 장착하게 된다. 아직까지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차세대 검색 엔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구글에는 많은 호재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기업은 핀터레스트입니다. 핀터레스트가 인베스터 데이를 갔는데요. 9월 19일 날 계획이 돼 있고요. 이번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요. 핀터레스트 역시도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투자를 인공지능 관련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들 그리고 광고주들을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툴을 소개할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툴을 통해서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한 이 사용자들과의 인게이지먼트도 올라갈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인공 순회주 중에 하나가 핀터레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메타 플랫폼즈 역시도 9월 27일 날 메타 커넥트 이벤트라는 굉장히 커다란 행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아마도 많은 인공지능 툴을 소개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라지 랭귀지 모델 챗 익스피리언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플랫폼 안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안에서 이제 챗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디벨로퍼들, 개발자들을 위한 아니면 크리에이터들, 저 같은 이제 창작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광고주들을 위한 인공지능 툴이 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메타는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다크호스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라마죠.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이 라마 그리고 AI 샌드박스. AI 샌드박스는 뭐냐면요. AI를 이용을 해서 광고주들이 직접 그들이 원하는 광고를 만들 수 있는 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진보가 있었는지 발표할 기회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음 기업은 스냅이고요. 스냅 같은 경우는 3분기 어닝 실적을 10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냅 역시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들의 진보 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로블록스도 등장합니다. 인베스터 데이가 11월 15일 날 있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11월 달에 인베스터 데이가 개최가 됩니다. 이런 종목들 역시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떠한 향상을 만들어내는지 투자자들한테 발표할 기회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11월 27일 날 리인벤트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이거 역시도 매년 개최되는 굉장히 커다란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간 스탠리가 기대하기를 제너레티브 AI의 능력 그리고 서비스가 어떠한 향상을 보이는지 새로운 툴이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최근에 공개된 에이젠틱 AI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인공지능은 원래 인간의 명령이 있어야만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정 범위가 설정이 되면요.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상황 변화에 대처하면서 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에이젠틱 AI라고 부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모건 스탠리가 봤을 때 아마존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밖에도 AI 관련된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 테이크2 인터랙티브도 어떻게 보면 AI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에어비앤비라든지 아니면 부킹닷컴, 엑스페디아 이런 기업들 역시도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는 여행 상품을 만들고 기획하고 선택하는데 AI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관련 주식, 수혜 주식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모간 스탠리가 제시했던 인공지능 수혜주 중에 하나는 아마존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이퍼 샌들라는 투자 기관에서도요, 아마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어서 그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아마존의 주식을 지금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커머스 자이언트 기업인 아마존이 조만간 인플렉션 포인트에 다다를 것이다. 따라서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방향이 굴절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아마존이 드디어 성장을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 파이퍼 샌들러의 의견이고요. 애널리스트인 토마스 챔피언은 이번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서요 185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6.5%라고 써 있는데요. 어제 아마존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40% 정도 급등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우리는 에비던스, 증거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 어닝 결과에서 총이익 마진이 굉장히 향상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고요. 더욱이 고무적인 부분은요.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이던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요. 컴퍼니 스토리, 아마존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은요. 마진 르네상스를 맞이할 것이다. 르네상스는 다시 부흥한다는 거죠. 따라서 마진이 다시 향상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는 아마존을 사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진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던 아마존의 마진이 드디어 향상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시다발적으로 AWS,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성장률 역시도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다. 따라서 두 개의 카탈리스트가 겹쳤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처럼 아마존 주식을 줍줍하기에 좋은 기회는 없다. 이러한 의견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챔피언이라는 전문가는요. 이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2024년에 아마존이 38빌리언 정도의 영업이익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수치를 48빌리언까지 무려 10빌리언, 100억 달러를 증가시켰다. 엄청나게 많이 올린 거죠. 그 이유는요. 여기 남아있는 것처럼 컨피던스가 생겼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진 덕분에 엄청난 확신이 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컴퍼니가 발행한 가이던스에 그렇게 써 있다.
것이다. 가이던스가 지금 마진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분기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오퍼레이팅 인컴이 지금 5.5 빌리언에서 8.5 빌리언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전에는요. 2.5 빌리언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요. 거의 뭐 두세 배 정도로 껑충 뛰어오른다. 굉장히 많은 폭으로 향상할 것을 지금 가이던스를 통해서 제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이틀 전에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에 올려드린 아마존 분석 기사인데요. 여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마존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리테일 비즈니스 마진의 역전이 시작됐다. 따라서 마진이 드디어 좋아지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AWS, 아마존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성장세가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마존이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마진이 확대되는 이유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물류 네트워크의 비용 절감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내 물류 그리고 운송 네트워크가 재설계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아마존이 중앙 집중식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북미의 네트워크가 8개의 소규모의 독립 네트워크로 분리가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점점 더 빠르고 저렴한 배송이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 효율성이 발생을 했고요. 따라서 비용이 줄어들면서 마진이 증가하고 따라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두세 배까지 급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는 아닙니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올해 초에 가지고 있었던 커다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기가팩토리의 수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베를린 공장 그리고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추가적인 자동차 생산을 하면서 생산 대수가 많이 늘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요. 베를린 공장은 아직까지 생산 대수가 많이 늘지 못하고 있다. 불길한 뉴스를 좀 보내주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테슬라가 감소시키고 있다. 프로덕션 타겟은 생산 대수에 대한 목표겠죠. 지금 독일 공장에서 생산 대수 목표를요. 오히려 하향 조정했다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7월달 그리고 8월달에 4,350대 정도를 매주 만드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3월달에는 5,000대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추세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는요. 가면 갈수록 이러한 추세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용은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들은 인터널 다큐먼트니까 테슬라의 내부 문거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6월 달에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를요. 템퍼러리 워커, 이거는 이제 파타임을 얘기하는 거죠. 파타임의 인력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타겟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좋지 않은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 거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들이 테슬라의 내부 문건 사진을 입수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매일매일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목표 생산 대수가 하루에 870대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7월달, 8월달의 목표 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870이면 계산을 한번 해보죠. 870 곱하기 일주일에 5일을 일하잖아요. 이틀을 쉬어야 되니까 4,350 맞습니다. 따라서 한 주에 4,350대를 생산하는데 그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목표 역시도 달성이 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7월 25일 날은 692대 생산하는데 그쳤고요. 7월 28일 날은 806대밖에 만들지 못했다. 이런 그 내부 문건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인터널 타겟,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이 타겟은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하루에 750대 만드는 것으로 감소했다. 그렇게 되면요. 4,000대 만드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서 테슬라에 해명을 요청했는데요. 어떠한 응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 7월 달에 테슬라는 이러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공장에서 결국은 100만 대 정도를 매년 생산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때 이제 타임라인이 없었다. 이거는 언제부터 이러한 생산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는 내부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1년에 100만 대는 물론이고요. 30만 대 정도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베를린의 생산 라인이 빨리 정상 가동돼서 조금 더 많은 생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존 채널을 운영하면서 매 분기마다 빼놓지 않고 전달해드리는 두 가지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닝 실적이죠. 두 번째는 13F 파일인데요. 13F 파일은 운용 자금의 규모가 1억 달러를 넘어가는 대규모의 헤지 펀드들, 스마트 머니의 투자 전략과 투자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렇게 헤지 펀드들의 13F 파일을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역사를 봤을 때 지난 25년 동안 헤지 펀드들, 스마트 머니의 동향을 카피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투자 전략은요. 지속적으로 과거에 계속해서 미국 증시의 평균 수익률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요.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헤지 펀드들이 가장 아끼는 주식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랑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월스트리트뱅크, 골드만삭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744곳이나 되는 헤지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 자금을 다 합치면 무려 2.4 트릴리언, 따라서 2.4조 정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엄청난 스마트 머니가 들어있는 이 포트폴리오의 현황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분석을 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요, 하나의 바스켓을 만들었다. 이 얘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 어떠한 포트폴리오냐면 가장 인기가 많은 주식을 가지고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를 헤지 펀드 VIP 바스켓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구성된 골드만의 헤지 펀드 VIP 바스켓에는요, 총 50개의 주식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0개의 주식은 어떻게 선정이 됐냐면 헤지 펀드들이 투자하는 투자 비중을 봤을 때 탑 10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주식들을 골라서 만든 것이 바로 헤지 펀드 VIP 바스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VIP 바스켓은 올해 들어서도 22%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 S&P 500의 수익이 15%였기 때문에 초과 달성했다. 시장을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성된 VIP 바스켓은요. 항상 시장을 이기는 그런 트랙 레코드를 보여왔다. 2001년 이후에 지금까지 58%의 확률을 가지고 S&P 500, 미국 증시의 평균 수익률을 이겨온 것이 바로 VIP 바스켓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지펀드 VIP 리스트에 어떤 종목이 올라가 있는지 10종목을 공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요, 보유 비중 탑 10에 무려 97번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97개 헤지펀드가 아마존을 탑 10 안에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죠. 90개의 헤지펀드가 탑 10 안에 담고 있고요. 3위는 메타 77곳, 알파벳이 49곳이고요. 엔비디아가 38곳으로 지금 5위까지 순위가 등극됐습니다. 다음은 우버고요. 38곳,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35곳, 애플이 34곳, 호라이즌 테라피틱스가 27곳, 비자가 25곳.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10개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시장의 수익률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우버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우버가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에서요, 우버의 드라이버를 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최소한 25살이 돼야 된다라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16살 이상이 되면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25살이나 돼야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우버에서 일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잖아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나이 제한 같은 경우는요, 라이드 헤일링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는 우버의 드라이버들, 그 얘기는 뭐냐면 배달 서비스는 상관이 없고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드라이버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시킹 알파에서요, 이렇게 나이 제한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음과 같이 왔다라고 합니다. 우버가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적용되는 커머셜 인슈어런스 코스트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운전대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스트,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무려 보험료가 65%나 프리미엄이 향상하고 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운전자에 한해서 굉장히 많이 보험료가 올라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미니멈 에이지를 25세까지 올리게 되면요, 많은 부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설명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사소한 비용까지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나이 제한 같은 경우도 역시 목표는 우버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분기에요, 우버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있었죠.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이요,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이제 흑자를 기록한 것이 우버였거든요. 따라서 이제 흑자 기업이다, 우리는 비용 관리 철저히 해서 앞으로도 튼실한 그런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의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8월 25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다가오는 주말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요, 한 번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다양한 영상과 컨텐츠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런칭한 멤버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일주일 내에는요, 환불이 100%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며칠 정도 체험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다 다양한 기사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